어젯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5cm의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 지난 폭설 때와 비슷하거나 더 강한 눈이 내릴 전망인데 출근길이 비상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찰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인사 내용을 최대한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가 2주간 연장된 가운데 대구시는 밤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풍선 효과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탯줄 달린 신생아가 한파 속에 길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대 친모는 집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창밖에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두터운 눈구름이 또다시 한반도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눈이 벌써 내리는 곳도 있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눈발이 제법 거세지고 있다는데 충남 보령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다루 기자, 벌써 눈이 많이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낮 동안 오락가락하던 눈은 오후 4시쯤부터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굵은 눈발이 이어지며 점점 쌓여가고 있는데요. 서해안부터 시작된 눈은 오늘 밤 중부 내륙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충남 보령과 서해 5도에는 이미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경기와 강원, 서울, 대전, 세종 등 중부 내륙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본격적인 눈은 내일 새벽 3시 무렵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번 눈은 강원 영서 중남부 지역에 최고 15cm 이상 쏟아지겠고 그 밖에 강원 지역과 경기 동부, 충청 북부 지역에는 최고 10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서울에도 2에서 7cm의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로 떨어져 추운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번 눈은 내일 오후까지 내리다가 차차 그쳐 모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맞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령 대천항에서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서울 수도권에는 열흘 전 내렸던 수준만큼의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최대 7cm가 내린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내일 출근길이 걱정됩니다. 열흘 전에는 제설 작업이 늦어지면서 퇴근길에 큰 혼잡이 빚어졌는데 오늘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죠. 서울시청 앞에도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노도일 기자. 네, 서울시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아직 눈발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언제부터 눈이 오는 겁니까? 네, 보시는 대로 서울은 아직 눈이 내리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 2시간 뒤인 9시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예상 최대 적설량은 약 7cm 정도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체감 기온은 영하 8도를 밑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강한 서풍까지 예보돼 밤 사이 내린 눈이 얼어붙어 내일 출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벌어진 퇴근 대란처럼 내일 출근길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서울시는 낮 12시를 기해 제설 1단계를 발령했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2,300여 명과 제설 차량 870여 대를 비상대기시켰습니다. 또 눈이 내리는 즉시 교통 취약 지점 221곳에 교통경찰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만약 밤사이 눈이 많이 내려 제설특보가 발효되면 내일 지하철과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해 출근 시간대 집중 배차 시간을 오전 7시부터 9시 반까지 30분 연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폭설은 올 들어 벌써 3번째입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눈이 자주 내릴 거라고 하는데 눈의 종류에 따라 피해 양상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방눈 같은 습설이냐, 쌀락눈 같은 건설이냐가 중요한데 오늘 밤 내리는 눈은 어떤 눈인지 최원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교통을 마비시킨 지난 6일 폭설. 반면 지난 12일 내린 눈은 대부분 녹아 교통 혼잡은 별로 없었습니다. 두 눈은 기온 차이로 녹는 속도가 달랐지만 특성도 달랐습니다. 6일 폭설은 기온이 낮을 때 주로 내리는 건설입니다.
폭신폭신하고 가벼우며 잘 뭉쳐지지 않고 흩날립니다. 반면 지난주 내린 눈은 습설로 수분이 많아 질척거리고 잘 녹습니다. 공국이 커서 햇볕이 쬐거나 기온이 조금 올라가면 쉽게 녹는 눈, 그리고 처음에 눈을 뭉쳤을 때 잘 다져지는 눈을 우리가 습설이라고 하고요. 습기가 많아 잘 녹지만 더 미끄럽고 무거워서 비닐하우스 등에 쌓이면 큰 피해를 내기도 합니다.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돼 내리는 오늘 밤 눈도 주로 습설입니다. 따뜻한 해수 온도랑 이 차갑게 내려앉은 공기랑 그 사이에서 불안정이 만들어져서 눈구름들이 만들어져요. 그 이후에 서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불어들면서 이 해상의 눈구름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들이는 거죠. 여기에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을 전망이라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미끄럼 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취임 후 4번째로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참석 기자를 22명으로 줄이고 대다수는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비롯해서 그동안 실패로 지적받아온 부동산 정책 그리고 갈등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논점들을 신은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내일 신년 기자회견은 현장 참석 기자를 22명으로 제한하고 100명은 화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자들이 번호판을 들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식으로 질문권이 주어집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형이 확정되면서 법적 조건은 갖춰졌지만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공약한 점은 부담입니다. 청와대가 그동안 사면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해왔던 만큼 문 대통령이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의 답변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일 회견에선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과 부동산 문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논란 등에 대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입당을 불출마 조건으로 내걸었다가 비판을 받았던 오세훈 전 시장이 결국 당내 10번째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10년 전 중도 사퇴했던 걸 사과하면서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를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경쟁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완성된 북서울 꿈의 숲에서 서울시장 재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입당이나 합당을 하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조건부 선언 이후 열흘 만입니다. 야권 분열의 가능성을 사전에 100%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되어 행한 제안이었지만 깔끔하지 못했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오 전 시장은 10년 전 중도 사퇴란 큰 빚을 졌다며 재선 시장의 시정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코로나 피해 상인들을 위한 저금리 장기대출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서울이 10년간 많이 바뀌었다며 견제했습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10년 동안 서울은 많이 변했는데요. 대권의 디딤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나 전 의원은 조국 사태 때 자신을 거들었던 진중권 전 교수도 만났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야권 후보들이 많이 나서는 건 바람직하다며 독자 노선에 주력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를 어떻게 바꾸겠다, 그러한 비전과 그리고 정책 경쟁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10대 1로 혼자 싸우고 있다며 박영선 장관의 조속한 출마 선언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내정 직후 검찰과의 협조를 강조하면서 관계 개선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온 바 있죠.
그런데 최근 박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통화하면서 검찰 인사에 대해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권한을 존중하는 데서 전임자와 차별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힙니다. 그동안 승승장구했던 추미애 라인 검사들의 거취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박범계 후보자가 이달 말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총장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직접 윤 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최근 윤 총장과 통화해 검찰 인사를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청법 34조 1항에는 법무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지난해 1월 검찰 인사위 개최 30분 전에 인사협의를 하자며 윤 총장을 법무부로 호출해 관련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검찰은 법무부 검찰국이 만든 인사안을 토대로 장관과 총장이 협의하는 그간의 관행과 정반대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안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게 인사 협의가 아니거든요. 박 후보자는 지난달 지명 당시 검찰과의 협조를 대통령의 지침이라고 했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저에게 준 지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가 윤 총장과의 협의를 강조하면서 추미애 라인이 중용됐던 기존 인사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내일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최종심 판결이 나오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경과를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1심에선 89억이 뇌물로 인정돼서 징역 5년의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심에선 정유라 말과 관련된 50억이 수동적 뇌물, 그러니까 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준 돈으로 보고 뇌물 X에서 빠지면서 집행유예형이 나왔죠. 하지만 대법원은 86억 전체를 뇌물로 봐야 한다면서 파기환송해서 내일 서울고법에서 최종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이 나온다면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삼성이 만든 준법감시위를 긍정적으로 참작하면 실형을 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채현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 앞두고 심경이 어떠신가요? 대법원은 재작년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건넨 뇌물액 86억 원을 인정해 사실상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의 관건은 형량이 얼마나 될지 여부입니다. 특검은 징역 9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게 법에 규정돼 있는데 참작할 이유가 있다면 재판부가 형을 줄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정치 권력이 또 뇌물을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이 필요하다며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 운영 상황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심리위원단 3명 중 2명은 이 준법감시 제도에 대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위원단이 제도를 검토할 시간이 짧았던 데다 정 부장판사도 준법감시제도 평가는 여러 양형 조건 중 하나라고 밝혀 선고에 얼마나 반영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에 온라인에서 찬반 논란이 시끄럽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체가 불법인데 자격이 없다. 아니다. 정정당당하게 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맞붙었습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의사시험에 합격한 소식이 전해지자 단국대의대 서민 교수가 어제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서 교수는 이제 조 씨가 환자 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졌다며 앞으로는 병원에서 의사 이름을 꼭 확인하라고 썼습니다. 이런 애가 이제 의사가 돼서 환자를 본다는 건 이제 환자들한테는 재앙일 수 있죠. 의학계 일각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의사들은 엄청나게 붕괴를 하고 있고요. 일부 의사들은 의사면허증을 찢어버리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양심과 위험으로 의술을 베풀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의사로서의 갖춰야 될 윤리적 기준들을 이미 위배한 것이고 축하한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잘못된 것이고. 반면 조 전 장관의 SNS에는 그 부모의 그 자제분이라며 부전여전 대단합니다 등의 응원글이 여럿 올라왔고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100만 당원 모임 페이지에도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입증한 쾌거라는 응원글이 게재됐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이주혁 씨도 온 가족을 범죄자로 만들고 양심도 저버린 판결을 하는 와중에 얻은 결실이기에 축하받을 만하다고 옹호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자, 그럼 의사시험에 합격한 조 전 장관의 딸이 앞으로 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것인지 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게 변수로 작용하는 것인지 사회부 윤재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조 전 장관 딸 이제 의사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서 바로 진료가 가능해 일반 이 자격을 갖게 됐습니다. 예. 즉시 병원에 취업하거나 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대형 병원에서 인턴 과정과 전문의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조 전 장관 딸도 이 수련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겠군요. 네, 조 전 장관의 딸도 일선 대학병원 인턴을 지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턴으로 선발되면 오늘 3월부터 병원에 투입됩니다.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등 5년의 수련 과정을 거치면 전문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인턴 기간에도 의사 자격증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과에 따라서는 인턴 때부터 주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미 의사가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일부 의사들은 이 의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미 합격을 했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단은 어렵습니다만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예.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만 부여됩니다. 입시 부정 혐의가 확정돼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 또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의사면허도 무효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의사면허가 발급된 뒤 입학 취소가 된 사례는 이제껏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관련 재판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도 없었군요. 사실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이 난 뒤 조 전 장관 딸이 공부한 부산대 의전원 측에서 입학 취소 여부를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고 결정을 하겠다 해서 논란이 일었어요.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학부는 고려대, 의전원은 부산대를 나왔는데요. 두 학교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다른 입학 취소 사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 조 전 장관의 딸과 많이 비교되는 정유라 씨의 경우엔 검찰 기소 이전,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예. 검찰이 기소한 시점은 2017년 2월 28일인데 2016년 12월 5일이 고등학교 졸업이 취소됐고 2017년 1월 2일엔 이화여대 입학도 취소됐습니다. 수사 초기에 사실상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아예 기소 전에 입학이 취소가 됐고 또 입시 비리하면 떠오르는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숙명여고는 2018년 11월 쌍둥이를 퇴학 처분했는데요. 검찰이 쌍둥이의 아버지인 교무부장을 기소한 당일이었습니다. 사실상 수사 단계에서 퇴학당한 셈입니다. 자, 그럼 조 전 장관 딸처럼 입학 스펙이 허위로 판명이 나서 입학이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까? 네, 지난해 8월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이 대학원생 A씨의 입학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균관대 약대 교수였던 어머니가 만들어준 논문과 수상 경력으로 부정 입학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입학 자체를 무효화했습니다. 예. 당시 서울대의 결정 시점은 검찰 기소 직후였습니다. 이들 모녀에 대한 1심 재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쭉 들어보니까 부산대와 고려대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면서 대응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앞선 세 가지 사례와 비교해보면 다소 소극적인 대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 회견을 오늘 돌연 취소했습니다. 내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과 겹쳐서 미뤘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회견이 갑자기 잡힌 것도 아니고 예정된 일정인데 전날에서야 취소한 건 당내 비판 목소리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태현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내일로 예정된 이재명 지사의 재난소득 기자회견을 급히 취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일정과 겹쳐
메시지 분산을 우려해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난소득 지급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설 전에 재난소득을 지급한다는 이 지사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회견을 다시 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취소가 아니라 연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당내 비판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경기도는 부인했습니다. 앞서 김종민 의원은 방역 혼선 등을 이유로 이 지사가 추진 중인 재난소득을 비판했고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도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내일부터 카페와 노래방 등의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됩니다. 그래도 밤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만 밤 11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자체에도 권한이 있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대면 예배를 해 강제 폐쇄된 교회가 이번에는 야외에서 예배를 강행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교회 앞 잔디밭에 교인들이 띄엄띄엄 앉아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위반해 강제 폐쇄되자 야외에서 예배를 본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결단코 중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이 모일 수 없습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의 밤 9시 영업 제한 연장 조치도 논란입니다. 저녁 시간에는 한두 시간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 9시라는 거는 대부분 회사 사람들이 퇴근을 하고 바로 집으로 가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대구시와 경주시 등은 밤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경북 주민들이 대구 쪽으로 이동해서 이 시설들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고 그럼으로써 지역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심해지면서 감염 확산의 위험성은 좀 커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다른 자치단체들이 영업시간을 연장할 경우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한파 속에 간담이 서늘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생아가 탯줄이 달린 채 거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대 친모가 집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창밖으로 던진 겁니다. 이 비정한 엄마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빌라 단지입니다. 어제 낮 1시쯤 이곳에서 갓 태어난 여자아이가 숨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빌라 건물들 사이 1m도 안 되는 이 틈새에서 아이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2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 시체는 하얀 걸로 이제 덮어놨었고 세상이 좀 흉한데 갑자기 또 이런 일이. 경찰은 아이 엄마가 몸을 추스르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출산으로 인해서 신체적 변화 그 부분을 좀 하고 적으로 좀 당황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의사.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꺼졌지만 이곳에 살던 70대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강원도 홍천의 한 주택에서도 불이 나 90대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네, 초사장 1명, 거실 뒤편 수령관 쪽에서 발견되신 거. 오늘 낮 2시쯤에는 울산의 한 경운기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검은 연기가 바람을 타고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퍼지면서 소방당국에 290건의 신고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서울 시내 빌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빌라 거래가 아파트 거래를 추월하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이 투자 심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 밀집 지역. 최근 빌라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이으면서 휴일인데도 중개업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재개발 때문에 더 많이 이제 집주인들이 안 내놓기도 하고 또 물건 하나가 나오면 그날로 바로 팔리기도 하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매물이 거의 없어요. 빌라 가격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거죠. 거기다가 공시지가 1억 미만 때문에 소형 빌라들이 매매가 많이 됐고요. 새해 들어 보름 동안 서울의 다세대 연립주택 거래는 모두 701건으로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거래의 2배에 육박합니다. 보통은 아파트 거래량이 2~3배 정도 많지만 이렇게 역전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아파트 값이 치솟고 전세난까지 심해지면서 빌라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늘었고 정부의 공공재개발 추진도 투자 심리에 불을 붙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정부가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후에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 서민주택이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이 사니 나도 사는 묻지마 투자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부동산 급등세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이 나만 뒤처질까 걱정하며 삼천시대를 연 주식시장에 처음 문을 두드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식 어린이, 일명 주린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해보는 주식 투자지만 유튜브 채널 같은 SNS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자들을 노리고 고수익을 미끼로 현혹하는 일명 리딩방도 판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주린이를 노리는 검은 손에 맞춰봤습니다.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든 30대 음악인 김영민 씨. 정기 예금을 깨서 주식형 펀드에 가입해 30%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김 씨의 투자 선생님은 다름 아닌 유튜브 채널. 유튜브를 통해서 좀 많이 정보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의 댓글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소개시켜주는 뭐 요즘 뜨고 있는 것? 개인 투자자들이 유튜브에 몰리면서 구독자 100만 명을 넘긴 개인 채널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고점인 것 같고 느낌이 언제 이게 또 확 떨어질지 너무 불안한 살얼음장이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진짜 그런 상황인 건지. 구독자 10만 명을 넘겨 실버 버튼을 받은 증권사 유튜브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대표가 직접 유튜브에서 장기 투자 전도사로 활동에 나섰고 그 유태인은 13살부터 투자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1살 때부터 투자하자 그런 이제 취지로 그 산후조리원에 연락을 했는데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투자 귀재 박현주 회장도 유튜브에 등장했습니다. 사실 이거 처음 출연하는 겁니다. 텔레비전에 방송에 좀 긴장되군요. 하지만 덩달아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개미들을 유혹하는 채널도 늘고 있습니다. 수익 인증, 100배 수익, 다시 못 올 기회. 이런 자극적인 문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대박을 약속하며 돈을 내면 종목을 추천해준다는 일명 리딩방도 넘쳐납니다. 이라는 필명으로 실시간 대응도 같이 해드릴 거니까 내일 보시면서 매매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면 매일 높은 수익률을 낸 종목을 자랑하고 회원들도 앞다투어 수익률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수익에서 얻은 거 보여주고 좀 관심 있어 보이면 나중에 유료로 전환시켜서 돈 얼마 정도 내면 고급 정보 있는데 해준다고. 실제 이런 사이버 불법 금융행위 신고 건수는 지난해만 폭발적으로 늘어 3배가 늘었습니다. 대박 유혹에 빠져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비투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투자 확대, 예상치 못한 샥으로 인해서 가격의 조정이 있을 경우에 그 투자자가 상당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손실도. 전문가들은 대박을 쫓다 쪽박을 찰 수 있다며 투자는 개인 선택이지만 비투와 사기 리딩방만큼은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 네, 이번엔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을 나흘 앞둔 미국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워싱턴을 연결하는 건 테러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경고 때문인데 워싱턴을 비롯한 주요 도시 사실상 전시 상황입니다. 최우정 특파원을 불러보겠습니다.
자, 최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자, 어제는 의회였고 오늘은 백악관 인근에 나가 있죠. 뒤에 덤프 트럭들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악관으로 향하는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대형 덤프트럭 4대가 왕복 7차선 도로 전체를 막고 있습니다. 이 트럭들 사이에는 차량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빈 공간을 없게 한 상황입니다. 이 차량 통행 자체를 완전히 막은 건데 이런 트럭들과 뒤로 또 보이는 검문소와 같은 곳이 백악관으로 향하는 길에만 여러 개가 설치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날이 뾰족한 와이어를 철제 펜스 위에 올려서 진입 자체를 막은 곳들도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주의회 무장 시위를 경고하면서 다른 50개 주도 비상인 상황입니다. 펜실베이니아는 주의회 주변에 장벽을 설치했습니다. 폭탄 설치 같은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도로 우체통을 철거한 주도 있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남미에서 이민 행렬이 시작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반이민 정책을 밀어붙이던 트럼프가 물러나면서 이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을 품은 이민자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미국 국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중미 온두라스를 출발해 이 과테말라 국경을 넘은 이민자들 벌써 9천 명 이상입니다. 아이와 함께한 가족 단위가 많습니다. 빈곤과 실업, 범죄를 피해 새로운 삶을 찾으려는 사람들입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그동안 불법 이민자의 인도주의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민자들은 바이든이 취임하면 닫혔던 문이 열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국경의 통제가 강화됐고 미국도 국경 지역 비상사태를 연장해 실제 미국 땅에 도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하계 올림픽을 한 차례 미뤘던 일본이 올림픽 개최를 아예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7천 명을 넘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인데 만약 취소된다면 2차 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 됩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입니다. 하지만 정작 올 여름 이 경기장을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강요조차 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こういうコロナの状況ですから、何があるかわからない、様々な事象に対して当然バックアッププランというのは 교도통신은 일본 강요가 올림픽 개최 불확실성을 이야기한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IOC는 올림픽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올림픽이 취소될 수 있다는 회의론이 번지는 상황입니다. The Olympics are now just over 6 months away, and it's still not clear what these games will look like. 수도권 등 11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 사태를 발령했지만 하루 7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면서 연일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message from the government has been confusing. On one hand, they encourage domestic travel and eating out. On the other, they ask the people to behave properly. 뉴욕타임스는 일본이 1년 연기로만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썼다며 대회가 취소되면 재정적 타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는 많이 컸다 양정철로 하겠습니다. 예, 많이 컸다. 저 말은 보통 많이 큰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손혜원 전 의원이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이달 마지막 주 초반쯤 이 미국으로 출국을 하죠. 이 발단이 된 것은 한 인터넷 언론의 보도였습니다. 예. 양 전 원장이 지난해 이낙연 대표를 수차례 만나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해당 보도에 대해서 만난 건 맞지만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손 전 의원이 이 보도를 SNS에 공유하면서 정말 많이 컸다 양정철 씨 이제 겁나는 게 없구나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예. 뭐 며칠 전에도 손 전 의원이 유튜브에서 이제 대통령 눈밖에 양정철 원장이 낫다, 네. 눈밖에 낫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관심을 모았었는데 오늘 또 말을 보탠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손 전 의원이 양 전 원장을 향해서 이 많이 컸다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총선 전에 유시민 이사장이 범진보 180석도 이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양 전 원장이 의석수를 호언하는 사람은 그 저희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예. 당시에도 손 전 의원은 양 전 원장이 많이 컸다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양정철 원장의 급으로 유시민 이사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뭐 제가 많이 컸구나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근데 왜 손 전 의원이 저렇게 계속 한 사람을 찍어서 비판하는 겁니까? 예, 그 두 사람의 갈등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손 전 의원이 열린민주당을 창당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예. 손 전 의원은 당시 양 전 원장을 콕 집어서 아직도 문 대통령의 복심인지 그의 행보가 과연 문재인 정부를 위한 것인지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총장 문제가 갈등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손 전 의원은 이른바 추윤 갈등 때 민주당의 대응이 미진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윤 총장과 친분이 있는 양 전 원장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사람들이 길길이 나서서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YC 무서워서 못 뛰지. 윤석열 총장과 YC와 이 모든 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저 YC가 이제 양 전 원장이다. 네. 예, 그런 얘기고. 자, 윤 총장을 둘러싸고 이제 낙검수 멤버였던 김용민, 주진우 씨가 이제 서로 이제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예.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손 전 의원이 김정숙 여사와 동창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친문 진영의 분화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기울어가는 권력의 말기적 현상이라면서 추한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 저런 식의 갈등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텐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 많이 컸다 양정철의 느낌표는 엑스맨은 멈추지 않는다로 하겠습니다. 예. 이 손 전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뒤에 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한 여권 인사는 손 전 의원이 당시 민주당의 엑스맨이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는 친문 진영 전체의 엑스맨이 되고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같은 편이 팀 플레이를 망치는 걸 엑스맨이라고 하는데 예. 그 경우다. 네. 자, 두 번째 물음표도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는 박범계의 나쁜 손으로 하겠습니다. 예,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또 나쁜 손 논란에 휩싸였다.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나쁜 손이라는 말은 요즘엔 그 이성에게 좀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죠.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예. 박 후보자가 4년 전인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으로 활동했을 때 사진입니다. 옆 테이블에 술병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회식 자리로 추정이 되는데 박 후보자가 이 한 여성 직원의 어깨를 끌어안은 채 단체 사진을 찍고 있죠. 이걸 두고 나쁜 손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자, 그런데 저런 행동이 여성이 불쾌감을 느껴서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특히 박 후보자가 당시에 분과위원장이었고 또 여직원이 그 밑에 파견된 부처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항의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하 관계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 후보자가 좀 더 배려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박 후보자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 유독 이제 손과 관련된 논란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몇 가지 폭행 의혹에도 휩싸여 있죠. 먼저 2019년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을 때 박 후보자가 야당 당직자를 이른바 헤드락 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2015년에는 집 앞으로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한 사법고시생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으로도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도망가니까 그 고시생을 다시 잡아채우기 위해서 막 뛰어가서 그 가방을 낚아채서 이제 끌고 오는 식으로 이렇게 완전 이성을 상실한 그 행동을 했었는데 사실상 폭행 논란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그런 관련 입장 있으신가요? 반대. 폭행이 아니라 내가 폭행당할 거 아닙니까? 한 고등학교 강연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 이런 논란도 불거졌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 논란이 된 강연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죠. 예.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 뭐가 불뚝불뚝하지? 그치? 그리고 밤마다 부르르 떨고 그러지? 박 후보자의 저 말은 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나오는 공창제도를 예로 들려다가 나온 말이었습니다. 예. 이 전체 맥락상 이 성매매를 옹호한 것은 아니었는데 다만 이 한 시민단체는 학생들에게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참 논란도 많은 법무장관 후보자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 박범계의 나쁜 손의 느낌표는 힘센 갈매기 조나단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 박 후보자는 앞서 보신 강연에서 학창 시절 갈매기 조나단이란 이름의 서클을 만들어서 복수를 했던 일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강연 주제였던 힘을 갖춘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박 후보자에게 유독 폭행과 관련된 구설이 많은데 박 후보자가 말하는 힘, 그 힘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예. 박 후보자도 의혹들을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25일이죠. 예정돼 있는 인사청문회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일반화됐지만 직접 해보고 또 옆에서 설명해줘야 하는 예체능 과목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 원격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직접 수업을 받아봤습니다. 학생들이 각자의 방에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각각의 소리를 하나로 합치자 멋진 합주가 됩니다. 이른바 방구석 오케스트라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모이기가 힘들자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온라인으로 합주회를 연 겁니다. 메트로놈 탁탁 하나씩 받는 거에 눈빛이 달랐어요. 음악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수묵화를 한지가 아닌 스마트폰 화면에 구현했습니다. 손가락 압력에 따라 농도 조절이 가능한 앱을 이용한 건데 학생들이 집에서 난초를 그리면 선생님은 온라인으로 지도합니다. 저도 직접 스마트폰으로 난초 수묵화를 그려 선생님께 조언을 구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제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 학생 못지않게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목의 농담을 잘 조절하셔가지고 난초의 기상이 잘 드러나는. 감사합니다. 각자 그린 작품을 온라인상에서 함께 감상하기도 합니다. 연극이나 합창 수업도 가능합니다. 원격 수업의 한계를 기발한 아이디어로 극복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부는 교사 연수회 등을 통해 이를 전파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두 사가 붉은 물레타를 흔들며 소에게 싸움을 겁니다. 하지만 소는 생명이어서 빨간색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죠. 속임수를 쓰며 소를 죽이는 투사를 마타도르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흑색 선전을 뜻하는 영어 마타도어가 유래했습니다. 반드시 밝혀진다고 보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져가지고 2002년 김대엽의 가짜뉴스는 대선판 전체를 흔들었고 2008년엔 광우병 괴담이 대한민국을 들었떠났습니다. 투사의 붉은 천은 관중들만 들썩이게 하지만 이런 가짜뉴스는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당시 저런 괴담을 진실처럼 퍼날랐던 여권의 인사들, 지금까지 반성 한마디 없었습니다. 나흘 전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가짜뉴스와 조작 정보로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필요하면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가짜뉴스는 말 그대로 암과 같은 존재여서 우리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주장이 걱정스럽게 들리는 건 가짜뉴스를 규정하는 기준이 옳고 그름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내 편이냐 아니냐였던 적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잠복 기간이 10년, 20년이 되는 광우병의 경우에는 진실을 향한 이 투쟁을 외롭지 않도록 많은 뉴스가 생산됐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짜 뉴스라는 것이 국민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가짜 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오로지 가짜 뉴스에 편승한 악의적인 비난만. 사실은 가짜 뉴스들이 지금 너무 많이 돌고 있고요. 가짜뉴스마저 진영 논리로 재단한다면 그건 정당한 주장을 힘으로 누르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친여 인사에 대해선 사실에 기반해 방송한다며 옹호한 것 역시 상식으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문재인의 표차가
분류된 표에서의 양 후보의 표차에 비해서 너무 크다.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보이는 뉴스인데 누군가 자신들 입장을 반영한 왜곡된 정보를 할머니께 드렸다. 내 편의 주장은 진짜고 내 편의 주장은 가짜로 몰아세운다면 이 또한 내로남불이고 여론마저 권력 뜻대로 왜곡하기 위한 반민주적인 일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정부 들어 권력을 비판하는 게 쉽지 않다고 느끼는 건 저뿐이 아닐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불리한 기사가 나면 가짜 뉴스라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에 대항해서 수백 개 신문사가 같은 날 같은 주제로 사설을 실었는데 뉴욕타임스에 실린 한 대목을 보죠. 자신이 달가워하지 않는 사실을 가짜 뉴스라고 하고 언론을 국민의 적으로 모는 건 민주주의에 치명적으로 위험하다. 2021년 대한민국의 진실과 거짓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내로남불 가짜뉴스였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폭설 수준의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지난 6일 퇴근길에 많은 양이 쏟아졌던 그때와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은 양이 예상되는데요. 강원 영서 중남부 지역은 15cm 이상,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최고 10cm까지 쌓이겠습니다. 눈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가장 강하게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상 날씨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모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르겠지만 모레에는 다시 영하 10도 이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7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